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누피올릭입니다. 내 배낭 속의 영국 남자 파트 2 읽어드릴게요. 대형 박물관에서 즐거운 미아되기. 마커스가 런던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는 날이다. 나는 그와 함께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선다. 런던으로 향하는 기차에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북적인다. 모두들 일터로 가는 길이라. 런던에서 뭐 할 거야? 대형 박물관을 볼 거야. 그것뿐이야? 런던으로 다시 돌아오면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대형 박물관에 가는 일이었다. 일주일 이상 머물며 매일 일정한 지역의 역사 및 유물에 대해 공부하고 관련 전시실을 둘러보는 일정 말이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나는 다만 하루를 꼬박 투자하는 데에 만족하기로 한다. 그래도 박물관 보는데 하루가 다 갈까? 자꾸 걱정과 의심 섞인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는 마커스. 그럴 것 같아. 오래전부터 그리워하던 곳이니까. 그러니까 걱정 좀 그만해. 알았어. 그래도 혹시 시간이 남으면 말이야. 헤롯이라는 백화점에 가봐. 너 쇼핑 좋아하잖아. 사실 물건들이 워낙 비싸서 네가 살만한 거는 별로 없겠지만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아주 멋져. 식당가에서 파는 음식들도 모두 싱싱하고 맛있지. 구경만으로도 즐거울 거야. 더군다나 그곳은 헤롯에서 팔지 않는 것은 다른 어디에도 살 수 없다 라는 모토를 가진 곳이야. 실제로 한 TV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했는데 코끼리를 사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아프리카냐 태국이냐를 묻고는 며칠 뒤에 백화점으로 데리고 오더라는 거야. 물론 원숭이를 사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면서 말이야. 하지만 괜히 비싼 곳을 어슬렁거리기 싫으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큰 관심이 없는 마커스는 혹시 내가 박물관을 구경한 뒤 남은 시간에 뭘 할지 몰라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될까봐 이런저런 코스를 추천해줬다. 또 대형 박물로 가는 길은 약도까지 그려가며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그는 내게 늘 런던에 오면 먹는 아침 식사라면서 파이를 사주고 튜브역을 보여준 뒤 내 입술에 가볍게 키스하고는 총총걸음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튜브를 타러 갔다. 정말 오랜만이군. 여전히 좁고 지저분했지만 정겨움이 느껴지는 아직은 출근 시간 모드다. 출근길에 사람들이 커피나 신문을 들고 새로운 하루를 열고 있었다. 나는 왠지 이대로는 박물관에 들어가기 아쉬웠다. 일단 박물관에 들어가면 아주 오랜 시간을 할애할 것이 분명하므로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우선은 낯익은 역에 내렸다. 옥스포드 서커스역이다. 무작정 출구로 나갔다. 여행객임이 99.999% 확실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는 동상 주변에 합류하여 내 손에 쥐어진 아직은 따끈한 아침을 즐겼다. 다 먹은 뒤에는 거리를 누비는 빨간색 2층 버스에 타고 싶은 마음에 혹시 박물관으로 가는 버스가 있는지 기웃거리다가 결국에는 다시 튜브를 이용하기로 했다. 대형 박물관이다. 그토록 그리던 건물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와락 소리를 지를 뻔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팔딱거리는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올까봐 걱정이 되어 두 손으로 가슴을 꼭 누른 채 박물관 계단을 올랐다. 예전과는 다르게 입구가 화려해졌다. 이곳에는 전 세계 각국에서 들여온 오래된 유물들이 군집되어 있다. 각 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을 강탈해서 자기들 것인 양 모두 실어온 영국인들이 얄밉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세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녀야만 했을 거라 생각하니 조금은 고마운 마음도 들었다. 아무리 그래도 만약에 어떤 것이 옳은 일이냐고 묻는다면 유물들은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모든 존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역사적인 유물이 있는 박물관을 좋아한다. 그렇다고 내가 역사에 관한 지식이 뛰어나다거나 대단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래전 머나먼 어딘가에서 이곳까지 실려와 현재의 나와 만나고 있는 유물들에게 내 시선을 머물게 하고
그것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에 관해서 상상하는 것이 즐겁다. 그것들이 경험했을 세상과 세월들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의 수많은 시선과 그들의 인생 경로가 감동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나는 박물관에 가면 언제나 느린 걸음으로 전시실을 둘러보다가 내 시선을 사로잡는 전시물에 멈춰 잠시 대화를 나눈다. 대화를 통해서 나는 먼 옛날의 이집트나 그리스, 지금도 오지로 알려진 아프리카 부족의 어느 자그마한 마을, 남미 원주민의 평화롭던 일상, 전쟁의 한복판, 귀족의 연애 등 수많은 곳으로 초대된다. 박물관을 산책하는 맛은 여기에 있다. 전투적인 태세로 무슨 전시실에는 꼭 가야 한다. 이 유물을 보지 않으면 후회한다. 모든 전시실을 다 보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그저 수많은 전시관들 사이에서 즐거운 미아가 될 뿐이다. 어느덧 6시간을 심취해 있다 보니 구경하느라 정신이 팔려 뱃속에서 구러파 전쟁이 난 것도 모르고 돌아다녔다. 지친 몸과 줄임배를 이끌고 집으로 가는 기차역에서 유독 내가 타야 하는 기차부터 그리고 그쪽 방향의 노선에서 일어난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치명적인 사고 때문에 약 2시간 동안을 역에 방치되어 있었다. 빠르게 읊조리는 투의 영내 방송은 내내 치명적인 사고로 기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만 말할 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꼭 다음 기차부터는 다닐 것처럼 안내를 해서 얼마 남지 않은 동전들을 소비하며 역으로 마중 나가기로 했던 마커스에게 전화로 도착 시간을 계속 바꾸어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역으로 마중 나온 마커스를 보자마자 나는 달려가 와라 그에게 안겼다. 오는 길에 그에게 끼적인 편지를 보여주자 그가 씩 웃는다. 차 안에서부터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맥없이 쓰러졌다. 마커스는 나를 위해 맛있는 저녁과 따뜻하고 거품이 몽실몽실 일어나는 부드러운 목욕물을 준비해줬다. 오늘의 짜증과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해보는 거품 목욕을 신나게 즐기고는 푹신한 이불로 파고들기 전에 마커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입술에 굿나잇 키스를 해줬다. 잘자 마커스. 좋은 꿈 꿔야 해.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어. 고마워. 그 남자와 함께하는 이 여자의 영국 둘러보기. 9개월 동안 영국을 떠나 있을 계획인 마커스는 한창 이사를 준비 중이다. 그는 차고에 잔뜩 쌓여있는 쓰레기 상자들을 싣고 덤프에 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차가 멈춘 곳은 농장이 있는 도로변이었고 마커스는 난데없이 나에게 말을 좋아하냐고 묻더니 자기와 친한 말들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차에서 내리더니 주변에 난 풀들을 뽑았다. 나도 차에서 내려 그가 하는 대로 했다. 그리고 남의 농장을 담을 넘어 손에 쥔 풀을 내밀고 멀리 있는 말들이 가까이 다가오는 걸 기다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말들은 우리를 보고 성큼성큼 다가왔다. 하지만 진실은 곧 밝혀졌다. 말들이 다가온 이유는 오직 우리 손에 들려있던 풀 때문이었다. 그래도 참 순한 말들인가 보다. 처음 보는 내가 쓰다듬어도 흥분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으니 말이다. 풀을 다 먹고 나자 내 옷까지 먹으려는 말을 피하면서 쓰다듬어 줬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 특히 말 입주에 난 털들은 토끼털처럼 보들보들해서 계속 만지고 싶었다. 말들에게 한 차례 더 맛있는 풀을 선사해 준 뒤 마커스와 내가 입고 있는 옷까지 홀딱 먹어치우기 전에 갈 길을 나섰다. 문제는 차에 타서 발견한 내 다리 피부에 돋아난 이상한 흔적이었다. 알고 보니 풀숲에는 이렇게 피부를 쏘는 풀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너무나 가렵고 따가워서 울상을 짓고 있는 내게 마커스는 다시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가더니 또 다른 풀을 들고 와서는 문지르라고 내밀었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가려움과 따가움이 많이 완화됐다. 자연이란 참 신기해. 너한테 이렇게 아픔을 주는 풀이 있으면 그 주변에는 반드시 아픔을 치료해주는 다른 풀도 있거든. 그래, 정말 신기하다. 어쩌면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라는 것도 비슷한 이치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기 마련이다.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말이다. 덤프에 도착하고 보니 아니나 다를까 쓰레기 분리수거 처리장이었다. 이 나라 역시 자원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이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적어도 이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가져온 쓰레기들을 분리해서 버릴 물건들을 알맞은 곳으로 배출시켰다. 나에게는 버려야 할 물건이 없어서일까? 나는 감상적으로 변해서 이 사람들이 어쩌면 추억을 분리해서 버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은 쓸모없어 버리지만 한때는 이들과 어떠한 형식으로든 함께 쓸 물건들은 나무, 종이, 플라스틱 등으로 분류되어 이들의 손을 떠나고 있었다. 마커스의 상자에도 이제는 쓸모없는 그의 추억들이 분리되어 버려지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손은 마커스를 통해서 그것들이 적절한 곳으로 버려지는 것을 도왔다. 나는 마커스의 추억들에게 미안했다. 추억의 분리배출이 끝나기가 무섭게 기다렸다는 듯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이는 버려지는 추억들이 흘리는 눈물일지도 모른다며 나는 또다시 감상에 빠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웨이트로즈에서 장을 봤다. 점심은 레몬향의 전기구이 통닭이다. 나는 담백한 닭가슴살만은 좋아하는데 다행히 마커스는 쫄깃쫄깃한 다리가 좋다 한다. 역시 우리는 천생연분인지도 몰라. 신선한 토마토와 오이도 곁들였다. 배도 부른데 이제 뭘 하지? 카메라 점검 다 하면 우리 자전거 타러 가자. 거참, 이 남자는 결정도 쉽다. 나는 자전거 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마커스와 함께 했기에 나름대로 열심히 탔다. 오래간만에 타서 그런지 13km는 정말 무리긴 했다. 정말이지 막바지에 달하니 딱 죽을 것만 같았다. 자전거에서 몇 번이나 내리고 싶어도 마커스가 힘을 내, 얼마 안 남았어 라는 응원에서 시작해서 너 자전거에서 내리면 저녁을 안 줄 거야. 끝까지 안 가면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도 마 라는 협박까지 동원해서 나는 중간에 내려 자전거를 끌고 오는 일 없이 무사귀환했다. 당연히 집에 도착하자마자 다리 힘이 완전 풀려 후들거리고 단단하게 뭉쳐서 근육통에 시달렸지만 말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부러웠던 건 나름대로는 런던에서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점이었다. 화물차들이 쌩쌩 달려 자전거는 고사하고 걷는 것도 위험한 우리 도시 근교와는 다른 풍경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에 비해서 인구가 많아 복잡한 것이니 너무 불평하지 말아야지. 후들거리는 다리 덕분에 마냥 소파에 퍼져서 마커스가 추천한 생애 최고의 영화라는 치티치티 뱅뱅을 봤다. 이 영화는 마커스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100번도 넘게 봤다는 작품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한 편의 영화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를 깨닫게 해줬다. 영화를 보는 내내 여기저기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던 마커스는 정말 나를 데리고 다음날 영화 속 주인공의 풍차가 있는 터빌 마을에 갔다. 그는 마치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처럼 잠옷 진지했다. 영국의 작은 시골 마을 밀밭 사이에는 붉은 양귀비가 피어 있었고 비탈진 초원을 오르니 풍차가 보였다. 사유지라 들어갈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영화 속에서 보았던 하얀 풍차가 틀림없었다. 마커스가 숲을 산책하는 동안 자전거 타기에 후유증으로 피곤했던 나는 풀밭에 누워 낮잠을 잤다.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오래된 영국식 펍에 들러서 블랙커런트 에이드를 마시고는 서로에게 새빨개진 혓바닥을 내밀고 깔깔거렸다. 다음 날 아침을 대충 먹고 런던에 있는 그의 세무사 사무실에 갔다. 세무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는 얼마 전에 마커스를 도와서 그가 모아둔 모든 영수증을 분리하고 계산한 적이 있었다. 대중교통비 영수증, 자동차 연료비 영수증, 각종 물품 구입 영수증, 슈퍼마켓 영수증 등 1년치 영수증을 모두 모았다. 이를 일정 기간으로 분류하고 또 항목으로 분류한 뒤 소비액을 합산했다. 꽤 귀찮은 일이었는데 영수증의 개수가 워낙 많았고 숫자는 깨알만 한 데다가 신경 써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여 일일이 계산기 자판을 누르는 일이 거의 중소기업 수준의 업무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물론 마커스는 도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돌려받은 돈이 내 여행 자금에 보탬이 될 것이다. 내가 게으른 탓에 미리미리 정산을 못해서 지금 너까지 고생시키고 있으니 너무 미안하다. 같은 말을 연발하면서도 끝까지 나를 부려먹었다. 세무사는 고객이 정보해낸 세금을 정리한 영수증을 수입 증명과 소비 증명을 토대로 정부로부터 되돌려 받아준다. 물론 고객은 이들에게 섭섭하지 않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능력 있는 세무사일수록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액이 크고 고객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은 그만큼 돌려받는 돈의 액수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합당한 거래가 성립되는 거라며 마커스는 세금 환급에 대한 개념이 없는 내게 열심히 설명해줬다. 금방 끝내고 나올 테니 동네 구경하고 있어. 이따가 우리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 익스프레스에서 점심 먹자. 그리고 비치헤드로 가는 거야. 기억나니? 영화 치치치치 뱅뱅에서 자동차 타고 날아가는 장면에 등장했던 하얀 절벽 말이야. 내가 데려가 주겠다고 했잖아. 우리는 테이블을 꽃으로 장식한 피자 익스프레스에서 진짜 맛있는 피자를 먹었다. 마커스는 이곳이야말로 자국의 음식에 강한 자부심을 가진 이태리인들조차 인정해주는 몇 안 되는 맛있는 피자 레스토랑이야. 라며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나는 왜 영국인이 이태리 레스토랑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한 채 그저 맛있는 피자에 행복해하기로 했다.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난 후 우리는 이스트본 지역의 비치헤드로 갔다. 그곳은 영국 지도를 서 있는 토끼라고 본다면 아래쪽 도버 해협이 있는 라인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세븐 시스터즈 컨트리 파크로 유명한데 깎아지른 석회암 절벽이 7개의 굴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에서 차를 타고 한참을 갔는데 도착해보니 정말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비탈진 초원을 슬슬 올라가니 하얀 석회암 절벽이 보였다. 이보다 더 거대한 분필을 본 적이 있느냐는 마커스의 어이없는 질문에 핏이 웃었다. 정말 이만한 분필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흙판을 낙서로 가득 채우고도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날씨가 좋으면 이 석회암 절벽이 눈부시게 빛난다고 하는데 나는 그 환상적인 장면을 볼 수 있을 만큼 운이 좋지는 않았다. 초록빛의 부드러운 곡선이 완만하게 오르락 내리락하고 곡선의 끝자락에는 워낙 멀어서 도저히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등대도 보인다. 주위를 서성이는 사람들은 개미보다 작아 보이고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결도 시원했다. 햇살이 숨바꼭질하듯 나왔다 들어갔다 하고 구름들은 너무 빠르게 변신했다. 나는 반듯하게 잘 깎인 벼랑의 끄트머리에 엎드려 본다. 와우, 아찔하다. 마커스가 카메라 뷰 파인더로 나를 들여다보며 내 이름을 부른다. 나는 그와 그의 손에 들린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는다. 그야말로 기분 최고다. 세무사를 만나느라 아까부터 피곤했다며 마커스는 벼랑 옆에 벌렁 누워 잠이 들었다. 순간 그가 두어 번만 구르면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거리에 누워있다는 생각에 아찔해졌다. 이곳은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한이 있는 사람과 와서는 절대로 안 될 것만 같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든 그 사람이 나를 죽이든 슬쩍 밀어서 떨어뜨리고는 죽은 사람이 직접 뛰어내렸다거나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말해버리면 그만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쿨쿨 잘도 자는 마커스를 보며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시선이 닿는 길 끝까지 걸어보기로 했다. 가져온 모든 카메라를 챙겨 들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걷다 보니 어느 지점부터는 풍경이 마음에 들어 발걸음마저 경쾌해지기 시작했다. 카메라들의 셔터를 열심히 눌러대며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를 한가득 머금고 휘파람까지 불며 걸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길이다. 다시 돌아와 잠든 그 남자를 보고 있자니 이 여자의 눈꺼풀도 점점 무거워진다. 그 남자의 옆에 눕는다. 눈이 완전히 감긴다. 이 여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즐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벼랑 끝에서의 스릴 있는 낮잠이었다. 정원 가꾸기와 잃어버린 곤돌라, 쇼핑과 10%의 금우엇. 오랜만에 새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들이 반긴다.
잠옷을 입은 채 거실로 내려와 소파에 앉았다. TV를 켜고 오늘은 무얼 할까 생각하는데 키 큰 그 남자가 살살 눈웃음을 치며 다가와서는 매우 귀찮은 일 작업임이 분명하지만 만약 정원을 반치하면 나 나중에 집세를 돌려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지도 몰라 라며 정원에 잡초 뽑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예전에 호주를 여행하면서 만났던 영국인들이 생각났다. 그들은 모두 자기 집 정원이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지에 대해 묘사하는 데 공을 들였다. 내 생각으로는 영국의 정원이 달린 집에 사는 사람들에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다. 정원 가꾸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과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적당히 유지만 하는 사람. 나는 후자 쪽임이 분명한 이 남자를 도와 열심히 잡초를 뽑았다. 햇살은 따사롭고 초록색 잔디밭 정원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잡초를 뽑다 보니 괜히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다. 그런데 마커스,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나한테 뭐 해줄 거야? 뽀뽀? 싫어. 이렇게 힘든 유체적 노동을 하는데 그 정도로 때울 순 없어. 그럼 멋진 키스는 어때? 내가 그런다고 넘어갈 줄 알고? 싫어. 돈으로 줘. 알았어. 대신 열심히 일해. 드디어 수많은 잡초들이 깔끔하게 정돈됐다. 정원은 전보다 훨씬 깨끗해 보였다. 그런데 나름대로 고된 노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커스는 그 대가로 1파운드밖에 주지 않았다. 내가 너무한 거 아니냐며 따지자 치사한 마커스는 숙박료와 식사비, 세탁비, 관광 가이드비 등을 운운하며 나에게 공치사를 했다. 만약 이 남자가 어느 회사의 고용주가 된다면 악덕업주가 될 것이 분명하다. 1파운드를 주머니에 넣고 보니 나는 갑자기 우리가 언제 베니스에 가게 될지 궁금해졌다. 마커스, 그런데 우리 베니스에는 언제 가? 그게 말이지, 루시. 응? 자, 이리 와봐. 여기 항공사 사이트인데 가격을 한번 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 그리고 내 친구네 아파트가 완공이 안 되어서 우리가 가게 되면 호텔에서 자야 하는데 그것도 비쌀 거고.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너 나 베니스로에 데려가주기로 했잖아. 내 비행기표야 내가 사면 되는 거고 숙박비도 나눠서 내면 되잖아. 네가 말했던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는 일식 레스토랑은 어쩌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그게 그렇다고 이게 내가 돈을 다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표가 이렇게 비싼데 너 괜찮겠어? 일정이 너무도 쉽게 변경된 것에 실망해서 나는 마커스가 늘어놓는 변명이 들리지 않았다. 내 귀는 갑자기 영어를 차단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만하자. 왜 나한테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는지 사실 지금도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됐어. 그만해. 듣고 싶지 않아. 다시 그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하지만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내 기분이 이렇게 엉망인데도 단지 내가 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정말 짜증스러웠다. 내 머릿속을 맴돌던 달밤의 곤돌라 위에서 뱃서공의 세레나데를 들으며 환상에 젖는 그림이 산산이 찢어지고 있었다. 어쩌면 그런 상상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허무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데뷔가 올 거야. 이제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 남자의 전 여자친구까지 오겠단다. 데뷔는 나의 둘도 없는 좋은 친구야. 내가 자전거 같이 타자고 초대했어. 굉장히 좋은 애야. 너도 좋아하게 될 거라고. 어디 그녀뿐인가. 그간 사귀었던 모든 여자들을 좋은 친구로 둔 대단한 남자가 아닌가. 나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다. 데뷔는 한국 음식 먹어본 적 없지? 너희가 자전거 타는 사이에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비빔밥으로. 정말? 고마워. 데뷔도 좋아할 거야, 루시.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는 안심하고 있는 눈치였다. 내가 모든 걸 받아들였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천만에. 네가 나를 이렇게 잘 돌봐주는 게 어딘데. 베니스에는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언제가 또 기회가 찾아오겠지. 그런데 데비도 한국 음식 좋아할까? 비빔밥은 어떤 음식인데? 여러 가지 야채랑 고추장 소스를 넣고 계란을 넣어 밥과 함께 비벼 먹는 거야. 고기 안 들어가지? 고기? 집에 있니? 그러네. 그럼 괜찮아. 그 앤 채식주의자거든. 나도 고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참, 데비가 오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 쇼핑 다녀오자. 나 여행 가려면 옷이 좀 필요하거든. 유명한 브랜드숍이 쭉 모인 아울렛타운인데 50% 이상 세일하는 물건들이 많아. 분명 너도 좋아할 거야. 확실히 쇼핑은 기분 전환에 완벽하게 기여한다. 특히 나처럼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특효약이나 다름없다. 끔찍했던 기분은 차를 타고 집을 벗어나 쇼핑타운에 좋아하는 브랜드숍에 들어가 물건들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좋아졌다. 나는 마음에 드는 옷을 입어보고 마커스는 열심히 평가해 주었다. 영국의 여름 날씨가 생각보다 추워서 나는 긴팔 티셔츠와 가디건을 샀다. 마커스는 더운 동남아시아에 가면 입겠다며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꽃무늬 프린트 셔츠를 샀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처음에 골랐던 보라색보다는 조금 덜 웃긴 카키색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나중에는 구경 삼아 영국의 유명한 버버리 아울렛숍에 들렸는데 역시 대부분이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이었다. 우리는 손님들을 바라보며 아시아인 출신지 알아맞추기 게임을 했다. 각자 사람을 골라 나라 이름을 대면 내가 그들의 언어를 들어보고 맞는지 틀리는지 가르쳐주는 게임이다. 물론 아시아인인 나의 승리로 돌아갔지만 마커스는 뜬금없이 왜 아시아 사람들이 버버리에 열광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명품을 살 돈이 있으면 그걸로 여행을 간다라는 삶의 모토를 가진 나로서는 별로 해줄 말이 없었다. 나 영국에서 건너온 비싼 거 갖고 있어. 넌 이런 거 살 수 있어? 못 사지? 그럼 나한테 까불지 마. 뭐 이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바보 같은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 예외도 있겠지만 꼭 아시아계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아시아에 좀 많은 것 뿐이겠지. 슬프게도 그런 것 같아. 내게 그 돈이 있으면 여행을 가겠다고 생각하듯 사람들이 명품에 투자할 돈으로 조금만 더 실속을 챙길 수 있다면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좀 더 행복하고 멋진 곳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오니 마커스의 예전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색한 분위기에 빠질까봐 염려하면서 우리는 그녀에게 쇼핑 이야기를 열심히 떠들었다. 비록 그녀와 내가 많은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었지만 마커스의 말마따나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그들의 대화는 점점 내가 전혀 끼어들 수 없는 옛 연인들의 이야기로 흘렀다. 그 속에서 나는 점점 소외되었고 그래서 나는 얼른 밖으로 나와 풍차 옆 풀밭에 드러누웠다. 얼마 후에 마커스가 내게 달려오더니 왜 말도 없이 나왔느냐며 데비와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고 한다. 그냥 답답해서 좀 나왔어. 난 집에서 저녁 만들어 놓고 있을게. 기대할게. 데비도 기대된대. 혼자서 나는 비빔밥과 김치전을 만들었다. 김치전은 그들이 돌아오면 따뜻하게 먹이려고 부치지는 않았다.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서 야채를 다듬고 볶고 데치고 계란을 프라이팬에 예쁘게 구웠다. 음식을 먹으면서 내 머릿속에는 외국인 둘이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걸 보니 그들이 돌아온 모양이다. 나는 달궈진 프라이팬에 김치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배가 고프다며 부엌으로 들어왔다. 비빔밥을 주기 전에 김치전을 부쳐줬더니 맛있다며 잘도 먹는다. 하지만 뿌듯한 마음도 잠시. 전화벨이 울렸다. 베니스에 산다는 마커스의 이탈리아인 친구다. 마커스의 전 여자친구와도 잘 아는 사이인 듯 스피커폰으로 셋이서 너무나도 다정한 통화를 나누었다. 옛 연인도 모자라 이제는 베니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까지 가세해 나는 극도의 소외감으로 투명 인간이 되었다.
즐거운 통화는 생각보다 길어졌다. 그 사이에 밥이 지어져서 준비한 야채, 버섯, 계란을 먹음직스럽게 얹고 한국에서 가져온 불띠 붉은 볶음 고추장으로 장식했다. 마침내 즐거운 통화가 끝났다. 나는 내 앞에 한때는 연인이었던 두 사람에게 비빔밥을 대접했다. 그들은 밥 위에 얹어진 고명을 골고루 비벼서 열심히 먹었다. 루시, 아까 먹은 것도 그렇고 이것도 정말 맛있다. 정말 고마워. 한국 음식은 처음 먹어봐. 그런데 아까 여기 있던 빨간 양념은 뭐야? 뭐로 만들어진 거야? 그녀가 묻는다. 그건 한국의 대표적인 양념 고추장이야. 붉은 고추로 만들어지지. 나는 그녀에게 볶은 고추장에 고기가 10% 정도 들어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10% 정도의 죄책감을 가지려고 했으나 비빔밥에 첨가된 1g도 채 안 되는 고기는 분명 청산가리 돛국물도 아니요. 잃어버린 곤돌라와 뱃사공의 세레나데가 울리는 나라에서 날아든 목소리 덕분에 잠시나마 밥해주는 투명인간 같은 신세가 된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는 별 죄책감 없이 그들이 아주 깨끗하게 밥그릇을 비우는 걸 지켜봤다. 풍차마을을 거닐다.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불일은 차가 없는 사람이 방문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곳이다. 더군다나 언뜻 보기에도 그곳은 더 이상 돌지 않는 풍차와 초록색 언덕 이외에는 딱히 볼 것이 없는 곳이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이곳을 산책해 본 사람이라면 자주 찾아올 수밖에 없는 묘한 매력을 지녔다. 그래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들인다. 특히 맑은 날 오후에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에 산책하기 가장 좋다.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빛은 마법과도 같아서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풍차도, 초록 구릉도, 심지어는 눈여겨본 적 없는 이웃의 대문까지도 이 시간에는 매우 근사해 보이는 것이다. 집 밖의 세상에 마법 같은 오후가 펼쳐지는 날이면 나는 풍차가 있는 언덕으로 달려가 풍차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거나 오솔길을 따라서 걸으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회중시계를 든 조끼 입은 안경잡이 토끼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쳐온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누려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행복했던 건 단 한 번뿐인 마커스와 함께했던 산책이다. 루시, 오늘은 나와 함께 산책하지 않을래?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언제나 혼자 산책을 나갔던 나는 그의 제안에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어쩐 일이야? 산책을 같이 가자고 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걷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도 이상해? 오늘은 날씨도 정말 좋잖아. 집에 있기엔 너무 아까워. 자, 나가자. 우리는 천천히 거리를 걷는다. 태양은 우리를 위해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여 놓았고 마법처럼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마커스의 커다란 손이 내 자그마한 손을 잡는다. 사람들은 이런 나의 취향을 웃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남자를 볼 때 꼭 손부터 본다. 의외로 손에는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손톱의 모양이나 길이, 손가락의 변형도, 손에 박힌 굳은 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느낌이 조금은 와닿는다. 물론 늘씬하게 쫙 빠진 손가락이 달린 손을 보면 감탄은 하지만 그런 건 역시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좋지는 않다. 손의 원래 형태가 어떻든지 내 개인적인 취향은 너무 험한 일을 많이 해서 형태가 변형된 손보다는 원래의 형태를 잘 간직하면서도 손톱을 깔끔하게 다듬은 청결하게 유지된 손을 좋아한다. 이는 아마도 학자 스타일이나 예술가에게 매력을 느끼는 내 남성 취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손을 험하게 쓰지 않으니까. 마커스의 손은 우선 커다랗다. 그렇게 큰 손은 처음 봤다. 그 자신도 인정할 정도로 자기 손보다 더 큰 손은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굉장히 듬직하다. 손 자체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지만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된 그의 손은 자주 나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하루가 선사한 마법 같은 시간에 손을 잡고 산책하며 우리가 다다른 곳은 다름 아닌 목장이었다.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곳이야. 너에게 이야기한 적 있던가? 나 목장 있다고.
오, 그러셔? 어디까지가 네 땅이야?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손가락으로 지평선을 가리킨다. 나는 반대편을 가리키며 사실은 저기까지가 내 땅이라고 했다. 우리는 시잡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옥수수 밭을 지나 푸른 초원에 도착했다.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니 하늘 위에 열기구들이 구름을 따라 두둥실 떠다닌다. 루시, 저기 좀 봐. 열기구들이야. 하나, 둘, 셋, 넷. 와, 4개나 떠있네. 너 열기구 타본 적 있어? 아니, 아직 없어. 하지만 언젠가 꼭 타볼 거야. 넌 타본 적 있어? 당연하지. 얼마나 멋지다고. 일단 하늘로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격리되지. 밑으로는 작아진 세상이 보이고. 내가 한 50살 정도 되면 그땐 열기구를 타고 여행해 볼 생각이야. 하늘에 두둥실 떠다니면서 말이야.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아? 아, 정말 멋지다. 같이 가도 돼? 물론이지. 문제는 내가 하늘을 떠다닐 때 지상에서 나를 지켜봐줄 지형군이 필요하다는 거야. 누군가는 땅에서 함께 여행을 해줘야 하거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지상에서 자동차로 따라다니면서 하늘을 떠다니는 너를 지원해줄게. 무슨 소리야. 넌 나와 함께 열기구에 타고 있을 사람이라고. 그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지. 진짜? 그런데 네가 50대가 되었을 때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할지 어떻게 알아? 당연하지. 그때 넌 나와 함께 열기구를 타게 될 거라고. 도대체 이 남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 걸까?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대신 그의 말이 진심이든 아니면 그냥 튀어나온 말도 안 되는 약속이든 상관없이 그냥 잠시 열기구 안에서 그와 함께 구름을 따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상을 한다. 그러자 따뜻한 기운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퍼져나간다. 우리는 계속 초원을 거닐었다. 곧이어 원래 이곳의 주민인 소떼가 갑자기 자신들의 영역을 침입한 한국에서 날아온 키 작은 여자애를 구경하려 몰려들었다. 모두들 잔뜩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본다. 풀을 뜯어 소들에게 내밀었더니 몇몇 용감한 소들이 다가와서 먹는다. 다른 겁쟁이 소들은 여전히 처음 보는 여자애가 주는 풀이 안전한지에 대해 고민하는 눈치다. 그때였다. 순한 눈을 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소들의 무리 뒤편으로 우락부락하고 무섭게 생긴 데다 숨을 씩씩 몰아쉬는 수소가 나타났다. 행복한 산책이 공포의 산책으로 변하는 순간이다. 성난소를 본 적이 없던 나는 목장을 산책하던 한국인 관광객이 수소에 맞춰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라는 뉴스 앵커의 멘트를 상상했다. 마커스는 침착한 목소리로 갑자기 도망가면 오히려 수소의 흥분을 돋을 가능성이 있으니 겁먹지 말고 조금씩 뒷걸음질 쳐 라고 했다. 또한 동물들은 동포의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기싸움에서 지지 말라는 말도 덧붙인다. 나는 되도록이면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하면서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우리가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는지 수소도 물러났다. 나는 그제서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돌아오는 길,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느라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커스도 조용한 걸 보니 무지 놀랐나 보다. 그렇게 조금은 길게 이어졌던 침묵을 깨고 그가 말했다. 그런데 루시, 아까 수많은 소들 봤지? 그 모든 암소들을 아까 봤던 한 마리의 수소가 다 거느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아니, 그냥 부러웠어. 세상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나와는 달리 마커스는 한 마리의 수소가 수많은 암소를 거느린다는 사실을 부러워하느라 조용했던 것이다. 이런 남자들이라니. 다시 찾은 런던과 숨막히는 키스. 아이, 딱 5분만. 안 돼. 지금 일어나야 해. 조금 더 콧소리를 넣어서 부탁해볼까 했지만 마커스의 목소리가 너무나 단호해서 그만 포기했다. 눈곱만 겨우 떼고 보이는 대로 아무 옷이나 주워 입은 뒤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뜨려고 노력하며 그와 함께 집을 나섰다.
무슨 꼭 새벽부터 일을 해? 내가 전에 이야기했던 유명한 DJ 폭시 알지? 그랑프리 레이스 하는 데서 인터뷰 녹음해주면 돈도 주고 레이싱 트랙에서 페라리도 몰게 해준다고 했거든. 기억나? 공항에서 내가 너 데리고 오면서 통화했잖아. 아, 그때 오는 길에 차에서 통화했던 내용이 이거였구나. 그나저나 이 친구 땡 잡았네. 누가 봐도 부러운 일이다. 특히나 차를 좋아한다면 더더욱. 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아침 8시부터 런던 거리를 헤매야만 한다. 말이 아침 8시지 관광객에 있어서 오전 8시란 참으로 애매한 시간이다. 어디 문 연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분주하게 출근하는 런던 사람들 속에 섞여 도시를 배회하는 일뿐. 그나마 분명한 목적지도 없이 정장이 아닌 청바지를 입고 서류 가방이 아닌 카메라 가방을 둘러매고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마음에 드는 곳을 발견하면 셀프 사진을 찍어대는 내가 왠지 처량한 이병인처럼 느껴졌다. 기차에서 내린 뒤 튜브로 갈아타고는 웨스트민스터 역에 내렸다. 그리고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의외로 나처럼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안심이 됐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디 누워 한숨 더 잤으면 좋겠다는 비몽사몽한 나의 얼굴과는 달리 일찍부터 좀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가겠다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웨스트민스터가 도무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템스강을 사이에 둔 그리웠던 빅벤과 새로운 런던의 하이라이트 런던 아이의 풍경을 만났다는 것이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닥치는 대로 셔터를 눌렀다. 나름대로 한참을 헤매다가 지금쯤 미술관 문을 열었을 거라는 생각에 트라팔가 광장의 국립미술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개관 시간인 10시까지는 아직 30분이나 더 남아 있었다. 주변에는 나처럼 개관 시간까지 어슬렁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기다리는 동안 뭘 할까 하다가 사람들을 찍기로 했다. 모델은 네덜란드에서 왔다는 파이프 담배를 문 할아버지들과 고된 아침 노동을 마치고 잠시 커피 타임을 취하는 전형적인 영국인 노동자 아저씨였다. 솔직히 약간 무섭게 생긴 이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느냐고 물어봤다가 퇴짜 맞을까봐 두려웠지만 흔쾌히 허락하며 내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날려주는 그들에게서 다정함이 느껴졌다. 마침내 기다리던 개관 시간이 되자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경쟁하듯 일제히 전시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느긋하게 전시실을 1시간 정도 둘러보고는 근위병 교대식을 보러 나왔다. 버킹엄 궁전에서 보고 싶었지만 대신 근처의 화이트홀에서 열리는 행사를 보기로 했다. 규모는 버킹엄보다 작지만 이미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다. 하지만 말에 탄 근위병 둘이서 오래도록 서로 쏘아만 보는 모습이 내게는 지루하게만 느껴졌다. 오히려 내 시선을 끈 것은 말에 잘 빠진 엉덩이였는데 어쩌면 그렇게 탱탱하게 잘생겼는지 보고 또 보고 사진을 찍고 또 찍었다. 가까이 가서 만져볼 수 있다면 좋으련만 그렇게 했다간 바로 노란 조끼를 입은 경찰 아저씨한테 끌려갈까봐 그만뒀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말 엉덩이를 보는 재미에도 지쳐서 군중 속을 빠져나와 다시 국립미술관으로 돌아갔다. 수요일 밤에는 9시에 폐관하니까 여유만만하게 그림들 사이를 거닐 수 있어서 좋았다. 4년 전에는 아무 지식 없이 보던 것들이 일말의 지식이라도 훑고 둘러보니 작품들이 전과는 달라 보인다. 그림 한 점을 보아도 풍부한 감정을 가질 수 있었고 좀 더 많은 정보를 끄집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으니 말이다. 내 시선을 사로잡은 그림들은 주로 감동 그 자체인 고흐의 작품을 포함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폴 루벤스의 그림들이다. 역시 거장이라는 칭호는 괜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다빈치의 오묘한 마력을 뿜어내는 그림은 나를 그 자리에서만 30분이나 묶어놓았다. 성모 마리아와 예수를 그린 성화인데 간단한 스케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줬다. 압도적인 것은 너무나 부드러운 하나하나의 작은 선들이 모여 엄청난 카리스를 뿜어내는 작품이 완성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나는 슬쩍 눈물을 훔쳐내고 말았다. 하루를 꼬박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을 다 둘러보지 못한 나는 길포드역에서 마커스를 만났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제잘제잘 이야기해준다. 나도 그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지만 그림에 별 관심이 없는 그에겐 흥미롭지 않을 것 같아서 조용히 이야기만 들었다. 집에 가면 대충 저녁 해먹고 음악이나 듣자. 내가 작곡한 노래들도 들려줄게. 드디어 말로만 듣던 그의 작사, 작곡 및 음반 프로듀싱 관련 양력에 대한 증거를 확인할 기회가 온 것이다. 저녁으로 후다닥 파스타를 해치운 뒤 마커스는 DJ로 변신했다. 자신이 만들어낸 음악들을 들려주며 음악에 담긴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줬다. 어떤 노래는 공항에서 1시간 만에 만들어지고 다른 노래는 밤길을 걷다가 폭풍처럼 머릿속에 떠올라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만들었다고 한다. 마치 나만을 위해 준비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의 음악이 좋았다. 유명한 가수가 불렀다면 분명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음반업계에 넌더리가 나 잠정적으로 그 세계를 떠난 그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기가 만든 음악을 들려준 뒤 DJ는 본인이 좋아하는 음반을 이것저것 틀기 시작했다. 대개 미국에서 작업한 음악이라며 틀어주던 그는 사운드의 미학에 대해 열변을 토로한다. 그러면서 영국의 음반 녹음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음에 꽤 비통해했다. 나는 알듯 말듯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오늘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곡으로는 퀸시 존스의 앨범인 Q's Juke Point의 13번 트랙 At the End of the Day를 틀었다. DJ는 조명을 한 단계 더 낮추고는 내 옆에 와서 털썩 앉았다. 나는 그런 그에게 자연스럽게 기댔다. 베리 화이트의 깊은 목소리와 어둠이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는 음악이다. 또한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참으로 적절한 음악이기도 했다. 음악이 끝난 뒤에도 우리는 잠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는 피곤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어라? 헛것이 보이나? 하지만 곧 나는 내 입술 위에 포개진 그의 부드러운 입술을 느낄 수 있었다. 키스. 이 여자의 심장 박동수가 매우 빨라지며 숨이 막혀왔다. 이렇게 숨 막히는 키스는 해본 적이 없던 나.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그러면서도 한없이 행복해진다. 이게 말로만 듣던 가슴 떨리고 숨 막히는 키스로구나. 무슨 생각하니? 키스를 마치자마자 그 남자가 묻는다. 하지만 수줍은 나는 아무 말도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조심해. 조심하라니 뭘? 이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쳐다봤다. 나 좋아하지 마. 난 연애라는 걸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전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 9개월간 여행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복잡한 관계를 만들 생각이 없어. 너도 이런 나한테 빠져드는 건 잘못된 일이란 것 정도는 알고 있겠지. 미안해. 하지만 네가 날 이해해줬으면 해. 어차피 네가 나를 좋아해봤자 상처만 받게 될 거야. 난 네가 그냥 좋은 친구로 남아주었으면 해. 나는 방금 뒤통수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아찔해졌다. 아니 도대체 뭘 알고 뭘 하지 말라는 것인가. 빌어먹을. 방금 난생 처음 가슴 뛰고 숨 막히는 키스를 했는데 좋아하지 말고 무조건 이해해달라니. 아니 그럼 도대체 키스 따위는 왜 하는 것인가? 내 말 이해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분명 얼굴 표정이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뭐야? 3주 동안 여기 있으면서 나랑 결혼이라도 할 생각이었던 거야? 맙소사, 내가 저 따위 말까지 들어야 하나? 정말 기분 엉망이다. 뭐? 난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여기에 온 건 나의 멋진 친구가 영국과 베니스, 스코틀랜드를 보여준다고 해서였어. 물론 베니스는 못 가게 됐지만. 루시, 베니스는 어차피 가도 하루나 이틀 걸리는데 지금은 휴가 시즌이라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 내가 전에 인터넷으로도 보여줬잖아. 게다가 내 친구의 아파트가 아직 완공되지 않아서 호텔에서 자야 한다고.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누가 뭐라고 했어? 네가 했던 이야기 잘 기억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피곤하다. 나 먼저 잘게. 루시, 나 이해해줄 수 있지? 나 피곤하다고. 온종일 미순갈 걸어다녀서 피곤해. 그러니까 그만 잘래. 잘 자. 나도 모르게 문을 쾅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을 뒤척였지만 잠이 오질 않아서 아주 긴 일기를 쓴 뒤에야 잠들 수 있었다. 혼돈, UFO, 바이블이. 이젠 정말 마커스의 보금자리를 비워줘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집에서 나가기 전 밀린 빨래를 하고 정리해야 하는 물건들은 상자에 모았다. 요 며칠 마커스는 친구 집에 맡겨야 하는 물건들과 상자를 실어나느라 분주했다. 키스 사건에 대해서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명확한 이유들을 들이대며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그와는 무슨 대화를 나누어도 상처는 이미 그를 많이 좋아하는 내 차지쯤이라는 거는 잘 알기 때문이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솔직해진다면 나는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처음부터 그를 운명이라고 믿은 것도 모자라 그의 말투, 움직임, 작은 버릇 등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익숙해져 있으니 말이다. 나란히 길을 걸을 때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곤 했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다. 소파에 앉아 함께 영화를 보고 함께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함께 여행에 대한 추억과 우리가 가게 될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사진에 대해 이야기한 모든 추억들이 내 마음속엔 이미 따뜻한 추억으로 저장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늘 나와 함께 여행을 하며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남자를 꿈꿔왔는데 마커스와 함께 보낸 시간들 속에서 내가 꿈꾸던 남자가 마커스라고 생각해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그가 여행을 하고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그뿐인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작사, 작곡의 음반, 프로듀싱까지 하는 사람이니 내가 바라던 최고의 이상형이 아닌가. 아,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다. 그러니 생각하지 말자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은 뒤죽박죽이다. 도대체 나는 언제부터 그를 좋아하게 된 걸까? 이렇게 괴로운 상태에서 가깝게는 스코틀랜드, 멀게는 일본과 한국까지 함께 여행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람을 내가 계속 친구로서 곁에 두고 지내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까? 물론 그와 나에겐 영국과 한국이라는 공간적 제약이 있고 더군다나 나는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설사 서로 사랑에 빠진다고 해도 문제가 복잡해질 것은 매한가지다. 또 사랑에 빠진다 한들 어쩌겠는가. 어쨌든 우리는 얼마간 사랑하다 헤어질 것이고 관계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운이 좋으면 친구로 남을 것이다. 혹은 철천지 원수로 남아 서로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이를 박박 갈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느니 아예 처음부터 친구로 잘 지내면 오히려 더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과 서로의 인생을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란 게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미련과 욕망이 더 강한 법이어서 그게 어떻게 끝이 나든 나에게는 내가 좋아하는 그와 얼마 동안만이라도 사랑하며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그런데 그는 내가 친구로 남아주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어젯밤 일기에는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썼는데 막상 아침을 맞이하니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현실에 대한 상심과 슬픔이 더해져 내 심장에 꽂힌 비수는 더욱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다. 이건 내 인생의 저주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나를 친구나 혹은 여동생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나마 마커스는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 적어도 나를 피하거나 일부러 어색하게 대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 나에겐 여자로서의 매력이 없는 걸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나라는 존재를 부담스러워만 하는 걸까?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헤집은 끝에 나는 복받쳐 오르는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울음보를 터뜨렸다. 이런 모습을 그에게는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았기에 시원하게 엉엉 울지도 못했다. 한참 눈물 콧물을 뽑아내고 있는데 마커스가 문을 두드린다. 루시, 뭐해? 괜찮아?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몇 번 큰 숨을 들이쉬고는 최대한 목소리를 진정시켜서 말한다.
나 일기 써. 짐 싸는 건 잘 되어가? 도와줄까? 뭐 그런 대로. 근데 너 정말 괜찮아? 왜 문을 닫고 있어? 나 들어가도 돼? 그 방에서 꺼내야 할 물건이 있어서. 감정이 격해진 나는 급기야 손으로 입을 틀어막는다. 루시? 다시 심호흡을 했다. 아니, 나 일기 쓴다고 했잖아. 조금만 기다려. 다 써가니까. 다 쓰면 부를게. 알았어. 그럼 아침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내려와. 거울을 들여다보니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찬물로 눈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방으로 돌아와 안경을 낀다. 마커스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려 황급히 창문을 열고 커튼 사이에 선 채로 얼굴은 창밖으로 내밀었다. 일기 다 썼어? 뭐해? 배고프지? 아침 차려놓았어. 어서 먹자. 그는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따뜻한 손으로 내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알았어. 먼저 내려가. 곧 따라 내려갈게. 바람 좀 쐬고 싶어. 너 괜찮아? 정말이지? 괜찮은 거지? 알았어. 창고 정리하다가 재미있는 걸 찾았어. 이따가 보여줄게. 그래. 너무나 침울해져서 조용한 아침 식사다. 마커스는 내가 기운 없는 것을 눈치챘는지 자꾸만 나를 웃기려고 노력했다. 물론 나도 웃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숨은 복병이 있었으니 그가 보여주겠다고 했던 창고를 정리하다 발견한 물건이 그것이다. 그건 바로 깨끗하게 코팅된 신문기사. 마커스는 여태까지 살면서 딱 한 번 죽을 뻔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가 18살 때 밤새도록 월식을 보고 친구들을 모두 집에 데려다 준 뒤 혼자 집에 가는 길이었다. 피곤한 데다 길이 곧고 풍경이 지루한 나머지 그는 깜빡 졸고 말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차가 뒤집혀서 구르고 있더란다. 엉뚱하게도 그는 그 순간 친구들을 모두 살리고 자기 혼자 죽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구르던 차가 멈추고 사위가 조용해졌다. 그는 자기가 죽은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우선 차의 모든 부분이 운전석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찌그러졌음을 확인했다. 슬쩍 몸을 움직여 보았다. 멀쩡하다. 그리고 차에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이른 아침이라 지나가는 차도 없고 허허벌판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단다. 당시 내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과연 이 사고를 어떻게 돈으로 만들 수 있을까였어. 우선은 차를 얻어 타고 병원에 가서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한 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실리는 신문이 있잖아. 그런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어. 그리고는 UFO에 사고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꾸몄지. 그걸 신문사에서 믿었단 말이야? 생각해봐. 월식 다음날 차는 심각하게 찌그러졌는데 부상자는 가벼운 찰과상을 제외하고는 멀쩡했다고. 주변에는 증인도 전혀 없었고 말이야. 경찰은 사고가 났는데 조사도 안 하니? 물론 경찰에서 조사를 했지. 하지만 그 도로에는 나무도 담장도 없었고 차도 전혀 없었어. 그리고 목격자도 없었지. 그래서 네가 졸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은 거야? 당연하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졸았던 건 내 실수니까 여러모로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든. 어쨌든 신문사에서는 그런 나의 사고 정황을 경찰서에서 확인한 뒤에 내 사진과 기사를 싣는 조건으로 돈을 주었어. 그가 건넨 신문 기사를 읽으며 나는 한참을 웃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이없는 행동과 18살 때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제는 너무 웃겨서 울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의 유쾌함에 나는 또다시 반해버리고 말았다. 도무지 그를 미워할 수도 멀리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하, 재밌지? 이제 다 웃었어? 거봐, 웃으니까 좋잖아. 우리 짐 조금만 더 싸고 이따가 점심 먹고 바이브리에 가자. 바이브리? 뭐 하는 곳인데? 내가 전에 이야기한 적 있지? 영국 초기 마을.
아담한 집들이 있는 오래된 마을이야. 나름대로 귀여워. 관광지에 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려고 했거든. 그래? 좋아. 신난다. 점심은 요리할 필요 없는 야채랑 햄이랑 감자칩이랑 딥스로 먹자. 오케이? 오케이. 기분이 다운됐을 때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닥에 쓰러진 기분을 다시 업시키는 데 꽤 도움이 된다. 교외의 오래된 작은 마을을 산책하기에 딱 맞는 상쾌한 날씨다. 오후에 외출하기 위해 그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이삿짐을 쌌다. 그런데 이놈의 영국 날씨라는 것이 참 묘하다. 방금까지 화창하고 좋았던 하늘이 어느 순간 구질구질해지고 비까지 내리면서 급변한다. 물론 비가 언제 그칠지는 모른다. 오후 내내 주구장창 내리기도 하고 바로 1분쯤 뒤에 언제 그랬냐는 듯 햇살이 짱짱하기도 하며 파란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기도 하니까 말이다. 우리가 바이브리로 갈 것을 결정한 뒤 차를 몰고 브릴의 풍차를 떠날 때까지만 해도 날씨는 화창했다. 그런데 바이브리로 가까워질수록 하늘이 어두워지고 슬슬 빗방울까지 떨어지기 시작했다. 점점 굵어지던 빗방울들은 다행히 우리가 마을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잦아들었다. 마을 어귀에 대충 차를 세워두고 다른 관광객들과 섞여서 마을 주변을 감상했다. 마커스가 손을 내밀었다. 평소대로라면 아무렇지 않게 손을 잡았겠지만 나는 순간 멈칫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잠시 고민하다가 딱히 그가 내민 손을 잡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나는 다시 그의 손을 잡았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날이 쌀쌀해서 따뜻한 그의 손은 얼어붙은 내 마음을 덮이기에 충분했다. 여기가 영국 초기 정착마을이야. 이곳에서 한 20마일 정도만 더 가면 최초의 마을이 있어. 마을은 마커스의 말처럼 아기자기했다. 짙은 노란색 벽돌로 쌓아 올린 집들이 나란히 서 있고 아직도 사람들이 그 안에 사는 듯하다. 커다란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들은 그런 집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느라고 바빴다. 아직도 사람이 살아? 물론이지. 하지만 나라면 이런 곳에선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쑥불쑥 창문을 들여다볼 거라냐. 맞아. 나라도 싫을 것 같아. 게다가 이 사람들은 집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할걸? 하지만 정부에서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지도 몰라.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냥 가기 아쉬워서 나도 관광객들처럼 기념사진을 한 장 찍었다. 구경할 겸 들어간 기념품 가게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마을에는 꽤 큰 송어 양식장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춥고 우울해서 구경하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다. 다만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었지만 문을 연 찻집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자동차를 향해 계속 걸으며 마을 곁에 흐르는 작은 샛강에서 헤엄치는 오리 가족과 송어를 구경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 귀여운 마을의 전경을 프레임에 담아보려 했지만 제대로 된 구도가 나오지 않았다. 대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열심히 내 카메라를 바라보는 오리 아빠의 모습만 담았다. 저녁엔 그동안 음식하고 남은 김치 및 냉장고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있는 재료를 다 때려 넣고 김치볶음밥과 김치찌개를 만들었다. 마커스는 김치찌개를 보더니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고 하면서도 호호 불어가며 잘만 먹는다. 그래서 참 고맙고 뿌듯했다. 그렇게 요리를 귀찮아하는 내가 맛있게 먹어주는 남자를 보니 해주고 싶은 음식들이 머릿속을 유영한다.